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외교부 제1차관을 지냈던 최종곤 연세대 교수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요. 한미 통상 협상 대표가 될 뻔했던 김종대 전 의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예, 악마도 디테일에 있고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 예, 일단은 큰 틀의 프레임은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앞으로 투자 방식이라든가 또 투자 시기라든가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더욱 더 그 집요한 압력이 아주 저기 뭐랄까 지속적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만큼 후속 회담의 채널과 틀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 갖고도 또 앞으로 상당한 어떤 진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대표가 될 뻔했던 분의 아주 정밀한 진단이 주셨습니다. 예, 대표가 안 되니 더 잘 보입니다. 예. 자, 최종국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아프죠. 일단은 우리 대표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뭐 스코틀랜드까지 가고 그렇죠. 이런저런 맞아요. 모자도 만들고 마스카 모자도 만들고 뭐 판때기도 판넬도 판넬도 만들고. 판때기가 뭐예요? 판때기가 판넬. 예, 근데 요거는 좀 기록상 좀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한미 FTA 체제는 사실상 종료된 걸로 끝난 봐야 거죠. 되고요. 끝난 거. 예. 그래서 이제 양 정부를 혹은 한국과 미국의 시장을 시장을 장악했던 규범 대신 이제 거래 중심으로 전환된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체제를 재구성 당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0%였다가 강압적인 조치로 인해서 어느 신문이지? 한 보수 언론이 그렇게 보는데 지나보니 한미 FTA는 봄이었더라. 네, 그거 보셨어요? 거기서?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했더라고. 아무튼 그럼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한미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규범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가 미국에게 준 것 때문에 조건부 시장 접근권을 획득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물물 교환형 보상 체계가 된 겁니다. 물물 교환은 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 원시 거잖아요. 시대의 얘기. 그러니까. 화폐 생기기. 그러니까. 그래서 포스트 한미 FTA 시대에 돌입한 거고요. 핵심은 우한 외교의 시대에서 비정한 거래 시대. 오, 규범보다는 힘, 그 표현은 괜찮았어. 상호주의보다는 자국우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하게 동맹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 그렇죠. 오히려 동맹을 더 들볶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를 무임승차자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방식 한번 확인됐는데요. 매우 혼란스럽고 즉흥적이었지만 그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해결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데 타결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과 관세 협상을 맺은 각각의 정부의 말이 다 틀리다. 일본도 그러했잖아요. 예. 결과로 어쨌든 2025년 1월에 미국의 관세율이 2.2%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18.4%로 치솟아서 이것이 물가 고용, 미국 경제 전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제 혹시 그 뉴스 봤어요?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 사재기 들어가고 있다는. 왜냐하면 이제 관세 때문에 더 오를 거다 해가지고 뭐 K-뷰티가 요즘 또 세계적인 저거 열풍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산 화장품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많이들 사놓으십시오. 이제는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뭐 이 관세 협상의 이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짚었으니까 여기서 뭐 두 분께 다시 그걸 좀 여쭙지는 않겠고 이제 뭐 8월 말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잖아요. 네. 초점을 좀 여기에 맞춰가지고 좀 몇 가지 점검 포인트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관세 협상 관련해서 조금 전에 최종건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 얘기가 다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다른 나라 정상회담에서도 이것을 무슨 뭐 완전히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듯한 정상회담은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하부 입문이 없이 모호한 건 모호한 대로 하면서 본인이 협상의 우위를 점하는 일종의 어떤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의 정치적 퍼포먼스로 보이고요. 딴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투자할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군기잡기로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관세 협상의 산은 넘었다고 보고 이제 관세 협상과 다른 어떤 비경제적 안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안보 문제는 좀 더 집중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최 교수께 혹시 통상과 관련해서 2라운드가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 예를 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자동차 관세를 조금이라도 더 내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푸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목별 관세 부분을 조금이라도 최애국 대우는 얘기는 나왔는데 좀 더 구체화한다든지 우리 입장에서 이걸 한번 좀 밀어본다든지 반대로 트럼프 입장에서 좀 더 뽑아먹으려고 한다든지 혹시 이런 건 없을까요? 정상회담에서? 저는 없을 거라 봐요.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없어야 해요. 없어야 한다고? 네. 왜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저기서 우려되는 목소리가 도대체 2천억 불의 펀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설명은 잘 될 거예요. 일종의 보증이고 그리고 대출. 상한선이고 대출이에요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9대1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좀 서로 간의 모호성. 이것도 전략적 모호성을 모호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세는 변할 겁니다. 이 15% 관세율이 영원불면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수출 관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 관세가 높기 때문에 현지 생산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관세가 떨어지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 무역업종을 새로 맺지 않는 한 현재 이 상황은 우리에게 전략적 모호성을 하는 게 좋다. 그 어떤 분이 그 표현했는데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로 네. 남겨두는 게 낫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입장에서도요. 2천억 불에 대해서 1,500억 불은 조선이라고 했으니까 빼고 2천억 불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장하기는 자기네들이 필요한 거에 쓴다고 했으니 필요한 것이라 필요한 영역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지정하기가 힘들 거고요. LNG 역시도 우리 입장에서 그럼 먼저 선확보할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양보다 더 많이 판다고 한 상황이라 지금 어떻게 고정하거나 확정 지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지를 남겨놓고 뭉개는 게 최선이다 이 말씀이시지? 뭉갠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뭘 판때기라고 해요? 전략적으로. 다만 이제 좀 들으시는 분들의 이해를 위해서요. 한미 정상은 늘 첫 회담에서 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배출해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트럼프, 윤석열, 바이든 그다음 이렇게 하듯이 첫 회담할 때 그래서 대략 보니까 7개 분야를 하더라고요. 최근의 트렌드를 보니 일단은 한미 동맹 평가, 한미 동맹 뭐 70년 동안 뭐 동북아의 핵심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소위 성격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여를 할지 압박을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지역 문제요. 영내 평가, 뭐 대만 문제가 들어갈 때도 있고 한미일 협력, 중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지. 그리고 요새 말씀하셨듯이 경제 분야, 과학기술, 그리고 민간 교류 분야에서 보통 7개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언적인 발언, 선언적인 문건을 배출하느냐 아니면 뭐가 좀 이렇게 확실히 들어가 있는 것을 하느냐에 따를 텐데 통상 전자의 경우 그러니까 선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래도 안보 문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요 얘기로 좀 우리도 좀 넘어가 보죠.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나 개념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테미 브루스라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7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대변인 브리핑인데 여기서 동맹의 능력과 태세 강화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벌써 협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부담 확대, 한국에서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제 조정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미국과 한국 군대의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재조정된다는 얘기냐. 이건 한반도 범위를 넘어서는 역할 책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던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또 가장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한미 외교부 장관 회담이 있었어요. 7월 말에. 이것이 끝나고 우리 발표문에는 그 얘기가 없는데 미국 측 발표문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지역 안보 위협 억제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협력의 중요성. 이걸 논의했다. 예. 한미 근데- 외교장관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발표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 발표를 하니까 여기에서 또 이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동맹 현대화란 말을 하면서 인태 지역 협력 확대, 방위비 분담, 전략적 유연성 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핵심 과제들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두 축으로 주한미군의 어떤 성격과 역할을 변화시키겠다. 두 번째 한국의 방위비나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더 늘리겠다. 이게 두 축 아닙니까? 간단히 예, 얘기하면. 아니 그런 거 이상이죠. 그 이상이다. 예, 우선 현대화라는 표현에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 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제 이란 공습을 거치면서 미국이 대규모 군대를 해외 파병하지 않아도 또는 대규모 해외 기지를 해외 마련하지 않아도 본국에서의 기술과 정보, 무기 지원을 갖고도 분쟁을 통제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입증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거리 타격이라든가 또는 정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AI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방식들이 등장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은 냉전 시대 그냥 전방에 대규모 기지에다가 몇만 명 되는 주둔군 이렇게 박아 넣는 식의 꼭 이런 식의 어떤 그 해외 미군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기술적으로 좀 이제는 변혁의 시기다. 이렇게 되면서 무언가 해외 미군 기지나 주한 미군 규모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여지가 풍부해졌다. 감축. 예, 이런 부분도 현대화의 요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역할도 광역화된다. 왜 한 어떤 좁은 지역의 안보만 담당하냐. 이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전구를 이제 재정의한다. 그러니까 전구라고 하면은 이제 시애터.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전쟁 구역을 이제 단일 사령부가 통제하는 걸 전구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과거에는 한반도 전구, 뭐 대만 전구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의 전구로 써보는 폭넓게 통합하는 거.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주일미군 지휘 체계도 다 바뀌는 거고 구조 임무 성격이 바뀌는 거고 이런 어떤 변혁적 이니셔티브를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다. 이 예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시작점이 이르면 8월, 늦으면 9월쯤에 미 국방부 국가 국방 전략서 NDS라고 하는 이 발간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글로벌하고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어떤 검토 결과와 방향이 제시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돈 문제에서 큰 전략적 문제, 세력 균형 문제로 더 나간다는 거죠.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미국이 그러니까 내놓을 거라고 보세요? 무슨 방안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대화라는 말이 그러니까 동맹 현대화라는 말 언어가 결국 규정하는 것이 지금의 동맹 체제가 소위 구닥다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표현을 좀 재밌게 해서 구닥다리인데 그러니까 현재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동맹을 유지하려고 보니 비용이 많이 든다. 두 번째는 미국의 이익을 정말로 반영하느냐. 세 번째 이렇게 미국의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문제 인식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저변에는 한국이랑 일본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것이 대북 억지력이어서 주둔군 형태였는데 이제는 역외 억제력,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거점군이어서, 그러니까 거점군이라고 하면 현재처럼 붙박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고 나가고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유연성이. 28,500명을 규정 받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 감군의 역할을 감군을 해도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해서 좀
정책으로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기존의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나라들이 각자 책임지고 방위력을 증강시켜라라고 하는 것이어서 결국은 동맹 비용을 재산정하는 것 요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우리와 직접적인 협의나 간접적인 협의 없이 미군은 자기네들의 스케줄과 프로그램에 따라 주한미군을 감축시킬 거라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28,500명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라요. 3만 몇천 명에서 28,500명으로 줄은 것이 노무현 정부 때였고요.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해져 놓은 군사 전략의 수요에 따라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을 못 믿는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통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주한미국 감축, 한미 관계 악화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데 미국은 자기네 군사적 전략적 이익에 따라 여기에 주둔군으로 있는 미군의 규모를 혹은 성격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감축을 포함해서 주한미군의 어떤 뭐 성격과 역할을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의회를 거치는 겁니까? 안 거쳐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고 있습니다. 디펜스 어서리티 액트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 하원에서 그 주한미군을 28,500명을 유지한다고 하는 그 강제 조항을 넣어놨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년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1년이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이후에 조항을 삭제해버린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정 다시 통과를 안 시키면 그냥 그걸로 일몰 끝나버린다 얘기인가요? 그렇죠. 이게 매년 하는 예산 지침입니다. 거기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트럼프는 원래 주한미군 철수론자입니다. 1기 때 완전히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FTA 깨버리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때 트럼프를 견제하려고 미국의 민주당이 넣어놓은 저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글로벌 포스처 리뷰 그러니까 전 세계적 기지 체계 검토를 하면서 미군 체제나 규모가 재조정돼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조항에 구애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한미군에 대한 어떤 조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주한미군에 뭐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전력들이 있습니다. 뭐 스트라이커 여단이 지금 2개 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겉으로 변한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통과시킨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지 앞으로 예산 그냥 잘라버리면은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 육군 변혁에 이런 스트라이크 여단 이런 거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뭐 의회를 거친다 하더라도 지금 뭐 상하원보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죠. 어차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저지하고 싶어도 뭐 저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평가 기준은 딱 하나예요. 이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는 좋다 그럼 주한미군이 주둔하는데 이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에 얼마나 효과적이냐. 요거를 따져서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대만 해협에 대한 어떤 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발진해서 대한민국으로 투입되는 이것을 아직 동의해 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좀 뭔가 한국 정부로부터 이제는 이런 역할 변경에 한국 기지가 사용된다는 걸 보장을 받아내겠다. 근데 이걸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미군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군하고 같이 가겠다. 대만 해협이든 남중국 해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예, 여기까지도 요구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맹의 어떤 그 조금 이걸 많이 변혁 급진론자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내다보면서 이걸 동맹 현대화라고 하면서 저기 철통 동맹도 구닥다리고 현대적인 티타늄 동맹으로 바꾸자. 이런 어떤 표현들도 좀 나오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관세 타결 이후에 그 SNS에 메시지도 나와 있듯이 이제 한 고개를 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제 한미 관계의 두 번째 고개는 동맹 현대화에 대한 우리 측 수용이 어느 수준까지일 거냐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우리의 입장은 뭘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국가 이익과 충돌하는 지점이 좀 있어 보여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의 성격 규정이라는 것이 대북 억지용인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전환되고
전환되는 목적이 중국 견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이 대중 견제용이라고 하는 또 다른 목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미중 관계의 변화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반응이 올 거 아니에요. 중국의 전략적 대응이 한국에 집중되는 거죠. 이게 소위 어두운 면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그나마 좀 밝은 면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판에 그러면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빨리 환수받아서 우리가 좀 전략적 자율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유상락 안보실장 그건 또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벌써 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동맹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 피는 한국군이 흘리고 미군은 통제하는 지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여도가 많은 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해야지 이렇게 미군이 계속 갖고 있을 이유는 사라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런 면에서 어떤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데 좀 눈을 뜬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그 변화에서 우리 스스로 이제 어떤 그 자주국방을 하고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중견 국가의 품격을 한껏 높여서 이 자존감을 가지고 버텨보자. 이런 것들이 한 축에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미군의 변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한국만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일본, 필리핀 그렇죠. 다 해당되는. 그래서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영내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이런 구상도 어느 정도 실효가 있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두려움을 느끼고 너무나 또 변혁에 편승하게 될 경우에 다른 나라가 안 따라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장기적 플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압박감에 시달려가지고 무언가 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세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수용. 네, 알겠습니다. 전초기지가 되겠습니다. 예, 방위비 5%, 국방비 5%는 내고요. 한미동맹 신성한 것이니까 절대 떨어뜨릴 수 없어요. 소위 젖은 낙엽론.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는 거죠. 그 반대편은 안 돼요. 절대 안 돼. 하면서 그냥 거부하는 거. 그래서 소위 독재적인 노선을 취하는 거.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중간 어디선가 부분적 수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 또 그러면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뭐 특별히 뭐가 있겠어요? 그냥 여기 있어 주세요. 그다음에 대북 억제에 대한 기능과 목적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미국의 이 한미 동맹 유지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해야 된다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성격 규정에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있을까요? 뭐 미사일 사거리 제한 폐지라든지 그거는 이미 되어 됐습니다. 있죠. 다 됐나요? 문재인 정부 때 싹 예. 됐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지. 그 원자력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특히 어떤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라든가 이런 원전 동맹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 자 주한미군 감축해 성격도 바꿔. 그러면서 그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금 늘리라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깎고 기지 사용료 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게 옛날에 이제 필리핀이 했던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수빅만하고 클라크 공군기지를 반환받고 미군 쫓아내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엔 다시 또 가까워지면서 다시 그 기지들 일부를 재사용하고 있어요, 미군이. 그런 점에서 이게 어떤 일률적인 변화가 아니라 국가마다 또 처한 어떤 그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표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한미 동맹의 문제라는 어떤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미일 또 인도 태평양 국가 간에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거리두기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실제로 그게 맞는 방식이거든요. 예컨대 호주 같은 나라가 미국에 착 붙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당으로 바뀌면서 또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변화무쌍한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모든 걸 한꺼번에 정합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 다른데.
그리고 또 호주에 이번에 관세 압력 놓고 이래가지고 감정이 안 좋아요. 이것도 그런가요? 통상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변동금리로 놔둬야 된다네. 이거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건 관세 협상은 양자 협상이 가능하지만 이 지정학적인 문제, 안보 담론은 이렇게 양자 간에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차원에서 먼저 하고 거기서 모멘텀을 만들어서 동맹을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질질 끄는 거지. 그러니까 채널이 좀 달라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 이건 완전히 우리가 의뢰 입장이에요. 여기서 누가 의리냐면 예를 들어서 김종대 국방장관이라면 한번 붙어볼 만할까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지금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순수히 의뢰 입장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 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말씀드리는데 옆면을 볼 때 그렇다. 한번 붙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국내 정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동맹에 대한 소위 동맹관도 그렇고 아까 안보실장 언급하셨지만 그냥 소위 유야무야 넘어가서 중간 어디서 안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성이었던 노무현 정부도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 수용했어야 됐잖아요. 뭐 양해한다 그랬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세는 나름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정말 하다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치. 물론 다음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 때 어떠한 결과물이 산출될지 모르겠으나 미국 행정부의 지금 국방장관이나 무슨 차관보나 이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옛다고 던져줄 거예요. 네, 그 최 교수 말씀대로라면은 한미 정상회담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안 할 수가 그렇죠.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의리라서 끌려가는 것이라면 참으로 서글픈 일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지가 이제 동맹도 있지만 또 중국도 있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객이 무엇인가. 이런 점을 중심에 놓고 미국과는 협의할 걸 하지만은 어느 정도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국가의 최소한의 국익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또 다른 어떤 외교의 공간 여기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국 정부만 단독으로 맞대응하기 힘들면 호주 노동당 파이팅, 그다음에 이시바 힘내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아니 그러면 좋죠. 근데 요번에 관세 협상에서도 누가 제일 먼저 무릎 꿇었어요? 일본, 이시바, EU. 이하고 시바를 띄면 안 돼요. 붙여서 발음하세요. 붙여서. 예? 네. 호주는 지금 먼저 소고기까지 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도 소위 한국 스타일의 동맹 현대화를 추구하여 동맹 현대화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가의 자율성을 위해서 그동안 유야무야 혹은 천천히 진행되었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우리 이웃 국가인 중국과 잘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데 전 그건 그대로 지향되고 소위 외교다변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근린국가 협력 외교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거는 정말 큰 정치적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전 그러길 바래요. 그건 정말 소위 대통령의 최고 결정 권한 영역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노벨 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잖아요. 이거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상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그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와는 많이 여건이 다릅니다. 지금 노벨 평화상 막 추천장을 정상회담 면전에서 트럼프한테 써주고 있어요. 온갖 우리가 아부의 기술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북한에 관해서는 사실은 저는 브로맨스는 당분간 어렵다. 그렇지, 물론. 예, 사실은 그 사이에 또 북러 동맹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출현했기 때문에 일단 진행되고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그 종전의 바탕 위에서 해야 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긴 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좀 뭔가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죠. 알겠습니다. 요거까지 마저 짚죠. 우리 최종권 교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요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을 가면 국빈 방문이 아니라 실무 방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미국이 통상 1년에 국빈 방문
두 번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딱 두 번만? 2회. 오. 근데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게 되면 치러야 되는 소위 의전 행사들이 많아요. 심지어 윤석열 씨가 노래했던 그 장면 기억하시죠? 국빈 만찬, 우회 연설 등등 있는데 미국이 상당히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국빈 방문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상당히 6번 정도 방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미 간에 많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의전 행사보다도 실무 방문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무 방문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우면 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실무 방문은 쓰잘데기 없다면 좀 표현해.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의전 이런 거 데코레이션을 줄이는 거죠. 최소한 최소화하고 바로 정상회담 들어가 다만 여기다 이제 이런저런 의미 있는 의전 행사, 소위 데코레이션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통상 실무 방문이라고 하면 만찬 대신 오찬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만찬 행사를 넣는다든지, 혹은 두 정상과 영부인 간에 친교 행사를 넣는다든지, 이래서 좀 그 얘기는 또 처음 들었네. 국비는 만찬, 실무 방문은 오찬. 또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가의 손님을 모셔놓고 점심으로 퉁칠 수 없죠. 저녁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 양국의 중요한 인사들 초청해서 크게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다 탈났죠. 왜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윤을 쳐다보듯이. 예? 뭔 소리가 있는다 그래? 지금 왜 소외감을 느낄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다 받지 않습니까? 아니 노래 부른 것 때문에 그런 거. MBC가 제일 큰 피해자였고. 바이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윤은 국빈 받았는데 현 대통령은 아니다라는 식의.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미국 입장에서 1년에 국빈 방문을 딱 두 번만 받는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미 국빈 방문 받은 적이 있나 미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께 그 내란 특검 지금 수사 계속되고 있잖아요. 외환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내란보다는 외환 특검 같아요. 그 7월 14일 날 내란 특검 팀이 압수수색 한다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 방첩사령부, 합참산하의 국방부 정보본부, 국가안보실, 그다음에 이제 군 주요 지휘자 자택까지 군 관련 압수수색이 24군데고요. 그다음에 지상작전 사령부도 됐고 또 드론을 날려보낸 백령도 부대 여기까지 전부 압수수색입니다. 그다음에 7월 21일 날에는 오상 공군기지 내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 MCRC라고 하는 거죠.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가 공군작전의 심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반도 상공의 영공 통제하는 기관인데 혹시 아파치 헬기 띄우고 이런 거 보려고 그러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 비행 기록을 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물론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또 한미동맹의 도전이라고 또 대문짝만하게 써붙였죠. 그랬는데 한미동맹의 이 압수수색을 이거 한국군 구역을 간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걸 갖고 한미동맹의 신뢰 훼손이라면은 정전협정을 어기면서 미국 몰래 드론을 평양으로 보낸 것은 한미동맹 신뢰 훼손이 아닌가. 뭐가 더 중요한가? 아니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사실상 동맹 신뢰. 내란 직후에 우리도 방송에 있지만 주한미군이 1차 패닉, 2차 분노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진상을 밝히겠다는데 왜 한미동맹의 훼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뒤늦은 뒷북 보도 같은 경우 보면은 저는 어떤 동맹 자체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은 어떤 일단 이런 식의 평가를 하질 않고 어떤 한국군 구역에 이것도 다 법에 의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간 거거든요. 이게 동맹 훼손이에요. 미군 구역을 했다면 미군이 당연히 수용도 안 지휘법권이죠. 하고 지휘법권 지역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뭔가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내란의 잔존 어떤 그 분위기냐 이런 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이 동맹인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기준을 정립하자 이겁니다. 어쨌든지간에 무인기와 아파치 헬기 등 이제 이 특검의 어떤 본류가 외환 쪽에서 형성되고 있고
국방부의 웬만한 중요기관이 거의 다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초유의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국방부가 이런 사태 위기의 사태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좀 남다른 노력과 혁신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냥 이런 식으로만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저희도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내란의 진상은 끝까지 뿌리까지 다 파헤쳐야 된다. 네, 그런데 이제 특검의 힘만 갖고는 부족하니까 또 안보 군사 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하고 이 특검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내부의 어떤 기능을 좀 발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장차관 다 임명됐는데 움직임 없어요? 관련해서? 그런데 이것도 좀 신기한 현상인데 분명히 64년 만에 민간인 국방장관은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육사 44기, 그다음에 국방부 차관이 육사 46기, 국방부 정책실장이 또 육사 49기인가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육사 불패의 신화는 그렇네. 완전히 이 정부에서도 그러면 안규백 장관은 그냥 애와 쌓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이 있죠. 그다음에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라든가 육사 해사 공사 통합 문제도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한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나 좀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빨리 안규백 장관께서 문민의 품격을 세우기 위한 조금 단단한 국방 개혁 그룹을 만드셔야지. 네. 또 어느새 그냥 육사가 다 해요. 용산에서 국방부까지.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은 들죠. 이 국방개혁위원회 이런 걸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그 육군병장 출신 김종대 의원도 가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방송은 누가 하고? 겸해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 방송에 와서 고급 정보 좀 내놓고. 그게 바로 국방부가 나를 못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될 것도 안 되게 만드시네. 그만합시다. 영업 논의는 좀 이따 방송 외에 서는 걸로. 예. 하여간 국방개혁위원회 구성에는 동의하시죠? 아니 이거는 국방부와 이제 통수권 차원에서 이 문민 시대의 절제된 무력, 그 다음에 어떤 그 혁신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국방의 에너지와 품격을 세우지 않으면 내년에 가서 보십시오. 집권 1년 지나서 이 얘기 못 꺼냅니다. 그렇지. 이거 1년 안에 하셔야지 언제 하시려고 그럽니까? 모든 게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